매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으로 랭킹을 매기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 불리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줄여서 EIU라고 불리는 이 기관에서는 2006년부터 매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인 의회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이 의회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 지수 랭킹에서는 총 5가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주는데요. 이 총합 점수에 따라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이 있고 그 밑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민주주의 지수 7.88점으로 전체 순위 31위에 랭크되며 결함된 민주주의 등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순위 20위까지 오르며 가장 높은 등급인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을 달성했고 덩달아 아시아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다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등급으로 하락했고 랭킹도 24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다시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을 회복했고 역대 최고 기록인 16위를 달성하며 다시 아시아 1위를 탈환하는가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현재에는 24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고 아시아 전체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는 높은 점수인 8.03점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을 지켜냈습니다. 전 세계 167개국 중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24개국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평가를 받은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인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을 받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들을 연령별로 분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래전부터 민주화를 유지해왔던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대다수가 민주주의 노년층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 모든 나라들은 적게는 100년에서 많게는 몇백 년까지 민주주의를 유지해왔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시절부터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을 받은 나라 중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룩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EIU에서는 대한민국을 칠레, 에스토니아와 함께 민주주의 유아, 청년층으로 분류했는데요. 유아, 청년층으로 분류된 나라들 중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로는 대만과 일본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전체 9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전년도 우리나라의 순위였던 16위를 달성했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2006년 민주주의 지수 랭킹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와 함께 번갈아 가며 아시아 1위를 달성했던 나라들인데요. 대만의 경우 1912년에 건국이 되며 민주주의 중년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프랑스, 독일과 함께 민주주의 노년층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늦게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가장 빠르게 발전했고 지금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입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3대에 걸쳐 독재를 유지 중이며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니카라과와 함께 세계에서 오직 둘뿐인 세습 독재 국가인데요. 심지어 니카라과의 소모사 가문은 1979년에 몰락한 데 반해 북한의 김씨 일가는 현재까지도 세습을 유지하여 현재에는 전 세계 유일한 세습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답게 북한은 2006년 민주주의 지수 랭킹이 시작한 이래로 내내 꼴찌인 167위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1년부터는 북한도 꼴찌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북한의 점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순위가 폭락하는 바람에 자의가 아닌 타의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021년 탈레반 공세 사태로 인해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탈레반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사실상 테러 단체에게 나라가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20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북한보다도 훨씬 낮은 점수인 0.32점을 기록하며 전세계 민주주의 지수 랭킹 167위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2021년에 일어난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민주주의 지수가 폭락하게 되었는데요. 미얀마는 2020년 11월 민주화 운동가라는 타이틀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잘 알려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총선에서 압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아웅산 수치를 납치, 감금하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2021년 2월 22일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고 반군부 진영이 군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실상 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미얀마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1.02점을 받으며 16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북한의 점수는 1.08점으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덕분에 간신히 165위를 기록하였는데요. 북한은 사실상 테러 단체가 운영하는 국가나 군부가 강제로 나라를 점거한 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실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주의 지수 랭킹이 시작된 이래로 소폭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조금씩 랭킹이 올라 2021년에는 최고 순위인 16위까지 차지하였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역대 최고 하강 수치인 8계단이 떨어지며 현재 24위로 랭크되었습니다. EIU에서는 대한민국의 랭킹 하강 원인으로 정치인들이 라이벌을 쓰러뜨리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국민들이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기재하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서로를 헐뜯는 데에 열중하고 있는 야당과 여당의 모습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정당 간의 싸움 때문에 민주주의 지수 발표 이후 항상 7.50점을 유지하고 있던 정치 문화 점수가 사상 최초로 6.25점으로 폭락함으로 인해 평균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정치 문화 점수를 제외한 타 항목들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EIU는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 싸움만 끝이 나게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점수가 다시 7.50점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8.28점으로 민주주의 지수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와 순위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28점을 달성할 경우 현재 18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과 동일한 점수를 달성하게 되며 프랑스, 스페인 등의 선진국들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 이후 2번의 쿠데타, 2번의 종신집권기도, 3번의 국회 강제 해산, 9번의 헌법 개정 등 파란만장한 민주주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정부의 출범 시기도 많이 늦은 편이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35년간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모른 채로 나라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사상 최초로 열린 보통선거에서는 무려 95.5%라는 엄청난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첫 선거에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국가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것만 보아도 우리 민족에는 어쩌면 핏줄에서부터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제 군주제였던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사헌부, 사관원 등의 기관을 통해 국왕과 관료를 비판 및 견제해왔으며 당시 정부에 몸담지 않은 양반이나 선비, 심지어 평민들까지도 국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공론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외래 민주주의를 수용할 만한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이러한 기조는 훗날 지식인과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분명히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도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남미나 동남아에 위치한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처럼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경우가 있었죠. 당장 지금도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의 영웅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하여 권력의 철퇴를 휘두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군부 쿠데타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남미나 동남아의 국가에서 군부가 집권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세우게 되면 선거나 정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껏 세운 민주주의 정부는 사라져버리고 다시 독재 국가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권력을 잡은 경우에도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이 군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통치를 하였고, 기존의 민주주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여 정당을 만들어 유지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선거로 치르는 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EIU가 공표했듯 어느새 완전한 민주주의를 성취했으며 그것을 공고히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화되는 형태를 통해 진전해야 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